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화요일이죠. 화요일날 예고를 드린 대로 오늘 이제 그 수업의 마지막 그 주제로 포스트 휴머니즘이라는 얘기를 나눌까 했는데 다음 주 화요일로 연기를 하고요. 오늘은 퀴즈를 보기 때문에 이제 그 포스트 휴머니즘이라는 주제를 좀 온전히 다루기 위해서 다음 주 화요일로 연기를 하고, 오늘은 지금까지 다룬 얘기들을 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정리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이 주제를 다음 주에 이제 학기를 마무리하면서 하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오늘 하고 다음 주에 이제 최근에 이제 포스트 휴머니즘이라는 얘기가 인문학 분야나 사회과학 분야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고, 또 최근에 이제 신유물론 혹은 페미니즘 주제, 이제 그리고 굉장히 예민한 주제이긴 한데, 이제 뭐 우리가 이 주제 자체가 어떤 맞다 그러다 이런 것을 다루는 수업이 아니라는 전제를 반드시 하고요. 제가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주 깊지 못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주제들을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한다라는 게 참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 제가 감히 그럴 만한 사람은 안 되고요. 다만 이제 유물론이라든지 신유물론주의, 그다음에 포스트 휴머니즘, 그다음에 이제 좀 다루고 싶었지만 사실은 다루지 못한 그 페미니즘 주제 같은 것들은 사실은 이 주제에 이 수업에 가지고 오는 것이 올바른가 아닌가라는 주제를 떠나서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주제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 그렇게 가져오지 않은 면도 있는데, 다시 말씀을 한번 드리지만 좀 아쉬움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좀 더 깊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가져와서 자연스럽게 그런 주제들을 얘기할 수도 있는 기회가 있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저희 불찰이고 저희 모자람입니다. 다만 남성과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남성이라고 일반적으로 인류가 지금까지 이해해 왔던 정의의 문제를 페미니즘이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보살핌, 다음에 케어라는 거죠. 케어, C-A-R, 영어로는 케어고 우리나라 말로는 보살핌이라는 주제를 가진 여성이라는 일반 명사화된 개념을 얘기하는 페미니즘이라는 거죠. 어떤 사회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특히 다루고 있는 그런 페미니즘이 아니라, 뭐 그 페미니즘이 틀렸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무래도 대학이라는 곳에서 다루기에는, 특히 저와 같이 전공자가 아닌 사람이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다루지 않았지만, 이 수업을 통해서 제가 늘 강조했듯이 정의의 문제와 보살핌의 문제를 늘 좀 마음에 함께 두어 달라는 부탁을 꼭 드리고, 누군가가 페미니즘 하면 나는 그런 데 관심 없어, 이렇게 하지 마시기를 그냥 뭐 여러분의 선택이시기는 하지만 부탁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그 포스트 휴머니즘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분들이 가장 위대한 철학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최근까지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분들은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여전히 살아 있고, 그분들은 여전히 이제 지필과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 도나 헤러웨이의 사이보그의 얘기, 그 다음에 로지 브라이어드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이 분들의 책들과 사상을 가지고 와서 이 디지털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요. 또 영장성산에서 보면은 우리가 ANT 이론을 가지고 좀 얘기를 나눴잖아요. 근데 ANT를 그리고 그 ANT에 가지고 있는 하나의
좀 한계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노력을 이 두 학자는 어렵지 않게 해내고 있고, 또 디지털 시대의 인공지능의 문제와 그리고 인공지능 다음에 하드웨어로서 그 입력값이 아예 다른 양자 컴퓨터 시대가 왔을 때는 과연 인간의 존재가 무엇일까라는 주제를 상당히 설득력 있게 고민하는 분들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다음 주에 한 수업을 하기. 오늘은 좀 이때까지 한 얘기를 물을 주제로 정리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되고요. 후반부에 여러분 퀴즈를 보도록 하고요. 퀴즈를 보는데 퀴즈의 문제가 여러분의 학기말 시험과 상당히 연계를 하려고 좀 어렵게, 여러분 보기에는 이렇게 단편적으로 쓸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문제가 있는데 똑같이 내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여러분 학기말 시험과 연계하고 비슷하게 나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제가 바꾸기는 하겠지만 염두에 두고 문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생각한 것들을 간단하게 적어 주시면 그 부분이 얼마나 고민한 흔적이 보이면 채점 기준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 화요일 날 저한테 질문을 주신 분 중에서 환대나 죽음에 대한 의식의 문제를 질문을 주신 분이 있었어요. 누군지는 제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항상 수업이 끝나면 여러분이 그 카톡방을 이렇게 남아 있는 것이 여러분한테 불편을 드릴 수가 있는 것 같아서 빨리빨리 지워버리거든요. 제가 의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 질문을 좀 더 이렇게 살펴봤어야 되는데 제가 그 질문을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정확한 문구가 기억 안 나는데 그 맥락은 죽음과 환대를 우리가 지난번에 다뤘고, 거기에 대해서 의식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만약에 가능하시면 오늘 동일한 질문을 좀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질문이 계속 저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런 수업을 하는 교수들의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가, 수업을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나름대로 여러분하고 나누면 학생분들이 남겨주고 저한테 전달되는 질문이 또 저를 하여 다시 사유하게 한다, 생각하게 한다, 이런 면이 교육자들이 가지는 일종의 특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한 엊그제 그 질문이 계속 맴돌면서 내가 무슨 일을 좀 드리지 못했을까, 이런 고민도 함께 되니까 오늘 좀 수업 중간에라도 한 번 더 남겨주시면 제가 더 고민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거죠. 예, 그리고 오늘은 이제 물과 기하학이라, 특히 물을 통해서 이번 학기에 다룬 얘기들을, 특히 후반부 다룬 얘기들을 좀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지금 후반부, 그러니까 중간고사 이후에 다루는 주제가 언어의 영역이라는 것은 잊지 않으셨으면 되겠어요. 우리가 비록 이제 그 야누스의 왼쪽과 오른쪽의 얼굴 중에서 언어 이전의 영역을 우리가 전반부에 다뤘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언어의 영역을 다루고 있단 말이죠. 이런 다루고 있는 사이에도 우리가 끊임없이 언어 이전의 의식의 영역이란 말들이 갑자기 튀어나오기도 하고, 개념이 튀어나오기도 하고, 단어들이 오르지만 우리는 언어를 다루고 있다라는 것에서는 항상, 그러니까 후반부는 다루고 있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언어의 영역이 아닌 의식의 영역,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질문 주신 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언어를 쓰고 이 행동을 하고 행위를 하고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고 체계 속에서 살고 있죠. 그렇지만 의식과 그 연결을 끊으면서 살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언어 속에서 살지만 의식을 끊지 않고 사는데, 그 연결선은 무엇일까, 이런 고민들을 당연히 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이제 두 개가 다른데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에 깊은 어떤 우리가 그 앨리스처럼 갑자기 뭔가 빠져가지고 언어가 아닌 세상으로 갔다가 또 순식간에 언어로 오고, 이런 앨리스적인 문학적 이해를 하게 되고, 다음에 과학적 이해도 아인슈타인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은 늘 다뤘죠.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언어 속에서 살다 보면 그 한계를 느끼게 되고 말문이 막히게 되고, 그렇다 보면 다시 우리는 우리의 안에 있다라는 말 자체가 어폐가 있지만 우리는 편의상 우리 안에 있는 곳으로 돌아가기도 하죠. 그런 식으로 이해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어느 위치에 서서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 부탁을 드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 살면서 인공지능이 인간을 능가할 수 있을 것인가, 다음에 함께 갈 것인가, 혹은 뭐 인공지능은 사람만 하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고민이 많이 되죠. 제가 이제 가족, 저는 아들이 하나 있고 딸이 하나 있는데, 이제 위가 딸이에요. 근데 이제 아들이 최근에 우리 가족에 둘 다 바깥에 살고 있으니까 가족에 그런 얘기를 했다. 친구들과 만나면 이제 인공지능 얘기만 한다는 거죠. 우리 아들이 하는 얘기예요. 아들이 이제 졸업을 해서 건축을 전공하고 건축 설계사무소에 다니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다. 친구들끼리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도 비슷한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 아들하고. 딸도 딸은 결혼을 해서 이제 제가 몇 번 예를 든 대로 출산도 하고 다시 직장에 이제 복귀해서 다니고 있는데 비슷한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과연 우리가 괜찮은 건가?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버텨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만 한다는 거죠. 아들이 한 얘기가요. 근데 인공지능 다음에 오는 그 양자 컴퓨터를 한번 보자 이거죠. 이게 10년 후에 오게 될지 20년 후에 오게 될지 잘 모르지만, 여러분 양자 컴퓨터의 입력 값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양자 컴퓨터는 어떻게 입력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인공지능은 말을 하든지 글을 쓰든지 뭐 이러잖아요, 그죠? 그럼 양자 컴퓨터의 입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전히 이렇게 타이핑을 하고 말로 이렇게 물어보고 챗GPT 뭐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아닐 거라는 거죠. 아직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입력값을 받아야 될지 아마 이분들이 그 결정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부에 우리가 양자 컴퓨터를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 역학을 다룰 때 한번 얘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다시 돌아와서 입력값이 뭘까라고 생각하면은, 입력값은 파동이어야 하거든요. 파동. 그래서 이 파동이 붕괴되는 지점을 찾아서 그 지점에서 입력값을 정할 건지 아직 합의가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회사나 아니면 학자들이, 아니면 진짜 수학으로 직접 들어갈 건지, 파동식으로 들어갈 건지, 아니면 뭔가 뜰림을 파동 방정식으로 바꿔주는 독특한 모듈을 개발해서 우리의 뜰림을 시계 차듯이, 이제 지금 모짜무사라는 데 보면 시계가 있잖아요. 이런 어떤 뜰림을 감지를 하고 그 뜰림이 파동 방정식, 편비분 방정식이죠. 편비분 방정식으로 바꿔서 입력이 자동으로 들어가게끔 할 건지. 사실은 이 모짜무사의 그 차고 있는 것을 보면 이게 양자 컴퓨터를 전제로 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이 작가적 상상, 그러니까 이 작가가 대단하다고 생각하죠. 여러분은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나의 아저씨부터 대단한 작가 같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콕 집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말문이 막힌 것마다 이렇게 뚫어주느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도 보면 그 시계가 양자 컴퓨터다. 만약에 이분이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그죠? 당연히 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 설정을 못 하셨다 하더라도 이것을 귀신같이 알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시계를 차고 양자 컴퓨터의 입력값을 이 손목의 떨림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전제하는 거죠. 이게 입력값인 거죠. 우리가 지금과 같이 말로 물어봤을 때가 아니라 그렇게 느낀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했죠? 우리가 가장 작은 어미의 단자, 모나드, 어미의 요소를 엮는 것을 뭐라고 했죠? 우리가 기하학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하학의 근본적인 출발이 되는 부분에서 우리가 과연 인간으로서 인간의 영혼을 가진 인간으로서 그렇죠? 어떤 믿음이 있고 어떤 지식을 가지고 진리를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 어미의 단자를 엮어갈 거냐, 묶어갈 거냐고 생각했을 때는 지금의 인공지능은 LLM 모델을 쓴다라는 거죠. 최근에 뉴스를 보면 LLM 모델의 한계가 있고 LLM 모델의 부작용이나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다른 원리를 사용해야 된다. 뭐 이런 말도 들려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비즈니스 모델에서 약간 밀린 사람들이 그냥 딴 게 있는 것처럼 하는 것 같이 보여요. 제 입장에서는. 제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전제를 하고요. 그게 뭐냐면 LLM 모델은 기하학의 하나인 거죠. 여러분 이제 한번 그 학기말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제가 그런 고민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우리가 행동주의라는 얘기를 잠시 했었죠. 그러면 행동주의의 보상 심리, 벌을 받는 심리, 그죠? 이게 심리학이잖아요. 행동주의는 심리학자가 낸 거예요. 철학자나 언어학자가 낸 게 아니고 심리학자가 낸 거죠. 그러면 이 행동주의가 LLM 모델에서 지극하게 이용되고 있다는 걸 감지하셨어요? 이게 누구든 그런 얘기를 잘 안 하죠. 왜냐하면 어떤 큰 원칙을 세우고 이 원칙에 따라서 가동된다. LLM 모델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 LLM 모델에 대해서 엄청난 오해를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LLM 모델은 형성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 가봤더니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나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지. 그럼 그까지 가지 않으면 원칙이 드러나지 않아요. 법칙이 드러나지 않는 거죠. 거기 가면 드러나고 거기 가면 드러나고 이런 거죠. 나는 어떤 제가 이제 제 집사람을 대학교 1학년 때 만나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왔는데 만났을 때 나는 이런 사랑은 이렇게 생각해. 뭐 관계는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하고 쭉 만나면 아니게 나타나면 떨어져 나가게 되고 서로 실망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다가 보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라고 나타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는 이 부분을 화요일 날 뭐로 이해를 했죠? 에로스라고 이해를 했잖아요. 그죠? 내가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이구나, 이 사람은. 이러면 이제 이 사람은 벗어나고 헤어지고 나와 좀 그래도 이해를 해주는 사람을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에로스적 사랑은 있지 않았을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러면 벌써 한번 여러분이 이 세상에 신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잘 모르죠, 그죠? 여러분이 저는 기독교도 아니고 뭐 불교도 사이비처럼 대충 공부하고 불교에 이해하는 척하는 이런 사람으로서 부끄럽지만 만약에 신이 계시다면 실망되면 그냥 그죠? 이 사람은 아니구나. 새로운 창조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제 모자란 심정으로는요. 사람도 우리가 우리 속에 어떤 성스러움이 있고 진리가 있고 진실이 있다면 다른 성스러움을 만났을 때 우리와 맞지 않았을 때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원히 가지 못하는 거리를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과의 관계, 에로스 관계를 통해서 내 자신이 하나씩 걸음을 걸어가야 되겠다라는 기본적인 원리를 제 생각에는 LLM 모델이 정확하게 밟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컴퓨터 공학자들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공부를 했고 어떤 깊이 있는 사유를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을까? 언어를 이 정도까지 다루고 있느냐? 그런데 우리는 이 모델이 좋아. 내가 써보니까 제미나이가 더 좋아. 내가 써보니까 역시 챗GPT야. 아니면은 윤리를 다루고 있는 크로드가 더 좋아. 이런 정도의 그런 것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마시고 LLM 모델이
얘네들의 인공지능을 통해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는 기하학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가 행위자로서의 동료로서, 행위자로서 환대를 팔을 벌리고 마음껏 환대하는, 악용하는 사람들 말고요, 인공지능의 존재를 우리와 함께 가져갈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고 나서 왜 우리가,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한테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게, 이 숙제도 지금 많이 남아있는데 이제 설상가상으로 양자 컴퓨터 시대가 오면은 뜰림으로 갑자기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LLM 모델이 아니라 이제 뜰림의 모델, 파동의 모델이 슈레딩거 방정식으로 어떻게 우리의 결정과 가치와 의미 역금의 단계로 넘어가야 될지를 바로 떠오는 거예요. 예고 없이 옵니다. 바로. 그러면 또 이제 구글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또 발표할 거 아니에요. 양자 컴퓨터라고 해서 뭐가 팍 나와가지고 우리한테 이제 선언하는 거죠. 미래를 선언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또 따라가고. 이러지 않으려면 지금의 LLM 모델이 옳으냐 아니냐, 이 정도의 그 수준과 어떤 이해보다는 근본적으로 언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로 돌아가서 기하학을 생각하는 단계까지 한번 고민해 달라는 부탁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제 기하학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우리가 기하학을 꽤 많이 다뤘어요. 그럼 기하학을 최초로 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최초로 기하학을 얘기한 사람. 이때 제가 뭐 그것을 감지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임마누엘 칸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이 세상에서 단 한 사람의 수학자를 꼽으라면, 칸트 얘기죠, 나는 탈레스를 꼽겠다, 이렇게 한 거죠. 유명한 수학자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딱 한 사람만 고르라면 자기는 탈레스를 짓겠다는 거죠. 기원전 600년 정도에 탈레스라는 철학자라고 우리가 믿었던 사람이 있었고, 물은 만물의 근원이다, 이런 말을 했죠.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 나오던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교과서에는 그 문구가 나오는지 제가 잘 몰라요. 하도 세월이 많이 바뀌고 교과서도 몇 번 바뀌고 이랬죠, 그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무조건 외웠죠. 물은 만물의 근원이다, 이러면 이해할 만하잖아요, 그죠? 그럴듯하죠, 그죠? 그런데 칸트는 물은 만물의 근원이라고 한 탈레스의 그 근본적인 것들에는 뭐냐면, 탈레스가 수학자였기 때문에 그 말을 한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기하학이다, 그죠? 물은 기하학이다라는 말로 번역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또 뭐냐? 물을 가지고 기하학을 이해한 최초의 수학자였다는 말을 임마누엘 칸트는 탈레스를 두고 이해한 거죠. 왜 그래요? 지금 이 탁자에도 물이 있죠. 물이 보이지 않지만 물이 있는 거잖아요. 이 공기에도 물이 있고요, 제 옷에도 물이 있고, 피부에도 있고, 머리카락에도 있고, 모든 게 물이 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보이지 않는 게 물이 막 넘쳐나고 있잖아요. 보이지 않을 뿐이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는 거죠. 바깥에 나가면 나무에도 물이 있고, 지나가던 고양이에도 물이 있고, 다 물이 있는 거죠. 이 말은 물이야말로 모든 것을 엮는, 기본적으로 그 자체를 가지고 엮는 능력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물은요. 물이야말로 기하학이다라는 말을 그 당시에 기하학이다 이러면, 그때는 기하학이라는 단어가 있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탈레스는 어떻게 표현했죠? 물은 만물의 근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을 임마누엘 칸트는 정확하게 이해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물을, 그 이후에 이제 중국에서는 물을 관리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이런 얘기 들었죠. 삼국지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어떤 기하학을 우리한테 소개해 준 거냐면은, 물을 지배하는 자, 물을 관리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중앙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자라는 얘기죠. 중앙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건 너무나 권력의 의미에서 볼 때는 당연하게 되는 거죠. 이것도 기하학이죠. 그렇지 않아요? 의미를 엮는 것이 기하학이라면, 물을 관리하는 중앙 집중적인 큰 어떤 대단한 중력을 중간에 두고, 그 중력 주위에 마치 그 막대 자석처럼 입자들이 모이게 하는
그런 질서를 갖추게 되면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라는 기하학을 얘기하는 거죠. 엮는 거죠. 무엇으로 엮죠? 큰 중력으로, 표준 질서로 이걸 묶는 거죠. 이것도 기하학이잖아요. 그 기하학이 중국인들이 발견한 그 독특한 기하학이 지금도 통한다는 거죠.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경제가 붕괴할 때마다 우리가 어떤 독특하게 선택된 자들의 입을 보죠. 그 다음에 세계 전쟁이 언제 끝날까? 평화 시대는 언제 될까? 내가 투자한 곳에서의 이유는 어떻게 회복될까? 이럴 때마다 우리는 어떤 강대국의 누군가의 입을 보는 거죠. 그게 중국이든 미국이든 러시아든 보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물을 관리하는 자,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라는 의미를 엮는 중국의 기하학을 우리는 여전히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탈레스와 같이 물이 만물의 근원이다. 모든 것에는 우리가 바로 옆에 있는 사람과 연결은 뭐로 되냐라는 거죠. 기하학으로 되잖아요. 물이 시켜준다는 것을 우리한테 계속 와서 얘기하는데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너무 작다는 이유로, 그런 물보다는 큰 물이 있어야 살지 않느냐라는 논리로 우리는 독특한 중앙 집중적인 기하학만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중간 정도의 유클리드 기하학도 있고 피타고라스 기하학도 있죠. 그리고 이쪽에 조금 더 가까운 게 일반 상대성 이론 기하학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 기하학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물을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두고 온 기하학을 하나 없느냐. 게이탈 시대에 있는 걸 두고 보는 거죠. 뒤에 들어보니까 2008년도에 이 디지털 시대에 큰 양대 기둥이 있었는데 하나는 빅데이터였고 하나는요 블록체인이었는데, 그러면 이 빅데이터는 어떤 특징을 가지죠? 의미 모나드를 만드는데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 빅데이터라는 모나드라는 의미 단자를 물을 관리하는 자, 세계를 지배한다라는 중앙 집중적인 기하학으로만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LLM 모델은 모든 가치를 분산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필요 충분의 능력을 다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직 하나의 기하학만 쓰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것을 어느 순간 발견하게 되니까 멘붕에 빠지니까, 혼돈의 케이오스에 빠지니까 우리는 둘러보준 거죠. 우리가 그렇게 기하학을 바로 내서 하는 것도 해야 되지만 혹시 흘리고 온 게 없을까 이렇게 보니까 블록체인이 있었고, 블록체인 기하학은 물 기하학과 비슷하게 바로 옆에 있는 존재와의 관계를 의미 묶음으로, 모나드를 묶음으로써 가치를 만들고 그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토큰을 입히기만 하면 우리가 이때까지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경제 질서, 교육 질서, 정치 질서를 만들 수도 있겠다라는 메시지를 디지털 시대가 안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물이 우리에게 소중한 존재로 다가오는 것은 물이 생명의 기본 요소라서가 아니라 이것이 온 곳을 다 다님으로써 몸소 자기 자신이 기하학을 우리 인간에게 끊임없이 얘기해 왔었구나. 그것을 이해한 사람이 유클리드고 아인슈타인이고 사토시고 이랬다는 거죠. 그리고 그 최초의 순간에 탈레스라는 BC 600년 전에 수학자가 있었다는 것을 칸트는 이미 알고 있었구나라는 얘기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의 팀 프로젝트로 돌아가서 그 주제가 무엇이든 간에 기하학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든지 간에 이 문제들을 한번 다뤄주십사. 혹은 여러분의 프로젝트에서 기하학을 다루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다른 방법론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주제에서는 자유니까 그것을 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제 이 주제를 여러분의 일상 혹은 삶에서 늘 내가 가진 기하학이란 무엇일까? 라는 고민을 끊임없이 해달라는 부탁을 꼭 드립니다.
그게 물은 모두 연결되죠. 심지어 뭐 물건도 마찬가지지만 에너지하고도 연결되죠. 화폐하고도 연결되죠. 그 다음에 먹는 것, 쓰레기, 모든 기후변화의 지표가 이산화탄소이라고 하더라도 이산화탄소는 모든 것과 연결된다라는 걸 이해하기에 약간의 부족함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느끼지 않나요? 그리고 기후변화 지표에 수증기가 들어가 있는 건 당연히 아시죠? 이것을 지표화하기 쉽지 않으니까 우리가 가져오지 않았을 뿐인데 만약에 여러분이 기후변화를 앞으로 어떤 독특한 프로젝트 이 수업 다음에요.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기후변화의 물이라는 지표를 가지고 와서 이산화탄소와 서로 보완하면서 지표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가치를 만들어내는 데까지 연결시키고 그 가치가 다시 개별적인 행위에 영향을 미치도록 설계할 수만 있다면 물이라는 주제가 기하학을 기반으로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 제가 정리를 드리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남겨주십시오.